라는 표현은 실제 상황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체코의 기존 원전에는 러시아 계열 VVR 원자로가 사용됐고, 신규 두코바니 사업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뿐 아니라 프랑스 EDF와 한국 수력원자력이 참여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체코가 서방 공급망과 안보 협력을 중시하면서 미국 원전 기술은 가장 안전한 정치적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나토 동맹국이고 유럽 안보를 지탱하는 미국 기업이라면 기술과 외교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던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내세운 AP2000은 세계 원전 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설계였습니다. 수동형 안전개통을 강조했고 미국과 중국에서 실제 건설 경험도 쌓고 있었습니다. 체코 입장에서 미국 기업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원전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 서방 진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상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과의 관계, 핵연료 공급망, 안보 협력까지 함께 생각하면 미국의 이름은 강력했습니다. 입찰 초기만 해도 한국이 그 정치적 무게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의심하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원전 사업은 국기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건설비가 예상보다 몇십 %만 올라가도 국가 재정이 흔들립니다. 공사가 몇 년 늦어지면 그동안 부족한 전력을 다른 발전소나 수입 전기로 채워야 합니다. 원전 한 기의 지연은 건설사만의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업 전기요금과 가계 부담, 국가 부채, 송전망 계획까지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체코 정부가 원한 것은 유명한 설계가 아니라 가격과 일정이 실제 계약 안에서 통제되는 원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경쟁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2022년 시작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입찰에는 한국 수력원자력,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두코바니 한 개 호기를 중심으로 추가 호기 옵션을 붙이는 구조였지만 체코 정부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원전 한 기만 따로 짓는 것보다 두 기를 동시에 추진하면 설계와 인허가, 장비 조달, 현장 인프라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은 공급망과 숙련 인력을 두 번째 호기에 이어 투입할 수도 있었죠. 규모가 커질수록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2024년 1월 체코 정부는 웨스팅하우스를 최종 수정 제한 단계에 포함하지 않고 한국 수력원자력과 EDF 두 곳에만 추가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체코 정부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경쟁한 두 업체는 한국의 KHNP와 프랑스 EDF였습니다. 이후 두 회사는 두코바니 추가 호기와 테물린 옵션까지 고려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미국 기업이 마지막 가격 경쟁에서 빠진 순간 이 사업은 미국과 한국의 단순한 국가 대결이 아니라 누가 실제 조건을 더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가를 가리는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팀이 프라하에 가져온 것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APR1000 설계, 건설 일정, 예상 비용, 현지 공급망 참여 방안, 계약상 책임을 하나의 묶음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가장 강조한 것은 우리가 원전을 잘 짓는다는 추상적인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착공해, 언제 시험 운전을 시작할 것인지, 비용이 예상 범위를 벗어날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돌아가는지, 체코 기업이 어느 공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숫자와 일정표 안에 넣었습니다. 체코 협상단이 원했던 것도 바로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한국 원전 산업에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라는 강력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한국형 원전 4기를 건설하면서 설계와 조달, 시공, 시운전을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본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바라카와 두코바니는 환경도, 규제도, 전력시장도 다릅니다. 체코는 유럽연합의 까다로운 규정을 따라야 하고 현지 산업 참여와 국가보조금 심사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한국팀도 바라카의 성공만 보여주면 계약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통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다시 설계해야 했습니다. 체코 협상단이 가장 민감하게 본 것은 건설비였습니다. 유럽의 대형 원전 프로젝트들은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로 악명 높은 사례를 남겼습니다.
핀란드 올킬루오토 사무기와 프랑스 플라망빌 사무기는 유럽 원전 산업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일정과 비용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드러냈습니다. 영국 힌클리 포인트 C 역시 투자비와 완공 전망을 둘러싼 부담이 계속됐습니다. 체코가 EDF의 기술력을 의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기술이 정해진 예산과 시간 안에서 구현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더 싸게 짓겠다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두 기를 한 장소에서 연속으로 건설해 반복 비용을 줄이고 표준화된 설계를 활용하며 이미 구축된 한국 원전 공급망과 체코 기업을 결합하겠다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2024년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 당시 한국 측 제안이 가격뿐 아니라 비용 통제와 일정 보장에서도 더 신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호한 기준으로 한 기당 가격은 약 2천억 코로나 수준으로 제시됐고 두 기 동시 건설은 한 기씩 추진할 때보다 단위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평가됐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를 바꾼 또 하나의 조건은 현지화였습니다. 체코는 원전을 완제품처럼 수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유지 보수해야 하는 국가 기반 시설인 만큼 자국 기업이 설계와 제작, 시공, 서비스에 깊이 들어오길 원했습니다. 그래야 투자금이 체코 경제 안에서 돌고 원전이 완공된 뒤에도 기술과 일자리가 남습니다. 한국은 체코 산업계 참여를 약 6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체코 정부가 이 조건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이유는 원전 계약이 곧 산업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안은 단순한 하청 물량 약속과는 달랐습니다. 체코에는 두산 스코다 파워를 비롯해 터빈과 발전 설비, 원전 기자재 분야에서 경험을 가진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이 기업들을 공급망 안으로 끌어들이고 건설 이후 유지보수와 추가 유럽 사업까지 연결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원전 두 기를 짓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설계 건설 경험과 체코의 제조업 기반을 결합해 장기간 함께 움직이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체코 협상단에게 이것은 가격표에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한국 측 설명을 들은 체코 기업들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발전소 건물에 들어갈 구조물, 전기 설비, 터빈 개통, 배관, 제어 장치, 운송과 건설 서비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었기 때문입니다. 원전 사업은 한 회사가 모든 부품을 만드는 공사가 아닙니다. 수백 개 기업이 수년에 걸쳐 움직이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입니다. 체코가 현지 참여 비율을 높일수록 한국은 더 많은 기술 조정과 품질 관리 부담을 떠안아야 했지만 그 조건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쟁력의 핵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체코 정부가 처음부터 한국을 가볍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중심부에서 한국형 원전을 선택하는 결정은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컸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였고 EDF는 유럽 원전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었습니다. 미국은 체코의 안보 동맹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리적으로 멀었고 유럽에서 한국형 대형 원전을 완성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기술평가에서 한국이 앞선다고 해도 마지막 결정 단계에서는 외교적 계산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체코는 정치적 상징보다 전력 소비자가 부담할 가격을 먼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두 업체의 제안을 같은 방식으로 비교했고 예상 발전 단가와 알려진 위험을 함께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200명의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했고 제출 문서는 약 20만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평가기관이 업체에 보낸 질문만 약 2,700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상 간 전화 한 통으로 뒤집힐 수 있는 단순한 무기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기술자와 법률가, 금융 전문가가 숫자 하나씩을 검증한 결과였습니다. 2024년 7월 17일, 체코 정부는 마침내 한국 수력 원자력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프라하에서 발표가 나오는 순간 한국 원전 업계는 환호했지만 체코 정부의 설명은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제안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었고 가격과 비용 관리, 건설 일정 보장 측면에서
더 나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체코 산업의 약 60% 참여 가능성도 중요한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협상판이 뒤집힌 것은 한국이라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제안한 계약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은 결승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거친 협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체코는 발표 직후부터 한국 측에 더 구체적인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예정된 날짜를 지키지 못하면 어떤 제재를 받을 것인지, 최종 건설비가 올라갈 경우 위험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체코 기업 참여를 말이 아니라 계약으로 어떻게 남길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한국팀 역시 무조건 양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환율, 유럽 인허가 지연처럼 건설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까지 모두 떠안으면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라하와 서울을 오가는 협상은 숫자와 문장 하나를 둘러싼 싸움이었습니다.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표현과 반드시 달성한다는 문장은 법적 책임이 완전히 다릅니다. 현지 기업 참여 목표도 단순한 선언인지 일정 비율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의무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공사가 늦어졌을 때 부과되는 지체 상금, 설계 변경 비용, 체코 규제기관의 추가 요구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는지도 모두 계약서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원전 협상의 진짜 전쟁은 원자로가 아니라 동사와 숫자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2025년 초 체코 정부는 현지 기업 참여 문제를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약 60% 현지화를 목표로 하되 EPC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약 30% 수준의 참여가 구체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미래의 선의만 믿지 않고 사전 계약이나 구속력 있는 합의로 체코 기업의 몫을 확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측과 체코 정부는 현지화 목표를 재확인했고 구체적인 공급 계약과 협력 구조를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건은 한국팀에게 쉬운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원전 부품은 가격만 싸다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전 등급에 맞는 품질 체계와 납품 실적, 추적 가능한 제조 기록이 필요합니다. 현지 기업 비중을 빠르게 높이려다 품질 검증이 늦어지면 전체 일정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한국 기업만 고집하면 체코 정부가 원한 경제적 효과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한국 수력원 자력은 체코 기업을 발굴하고 한국 공급망과 연결하며 필요한 인증과 품질 기준을 함께 맞추는 중간 지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전략은 원전 하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원전 건설을 중심으로 배터리, 자동차, 로봇, 첨단 산업 협력까지 관계를 넓히려 했습니다. 체코는 유럽의 제조업 거점이었고 한국 기업들도 이미 자동차와 부품 분야에서 유럽 생산망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전 계약을 계기로 양국의 산업 협력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면 체코는 장기적인 투자와 고용을 얻고 한국은 유럽 시장에서 전략적 기반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제시한 조건의 또 다른 층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직전 예상하지 못한 장벽이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EDF가 입찰 절차와 보조금 문제 등을 둘러싸고 법적 대응에 나섰고 체코 법원은 2025년 5월 계약 서명을 일시적으로 막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협상이 거의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서명식 준비까지 진행되던 상황에서 계약이 멈추자 유럽 원전 시장 전체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고 해도 실제 계약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체코 정부의 태도는 예상보다 단호했습니다. 체코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KHNP의 제안이 가격과 건설 일정, 최종 비용 보장 측면에서 가장 우수했다고 공개적으로 재확인했습니다. 다른 경쟁자가 더 좋은 조건을 냈다고 믿는다면 그 제안을 공개하라는 강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체코 정부가 한국을 단순히 잠정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에 확신을 갖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체코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 이유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코바니 신규 원전은 단지 미래의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석탄 발전 감축과 전력 수요 변화에 맞춰 정해진 시점에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법정 다툼이 길어지고 EPC 계약이 늦어질수록 건설 허가와 설계 확정, 부지 준비 일정도 함께 밀릴 수 있었습니다. 몇 달의 지연이 훗날 몇 년의 부담으로 커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체코 정부는 절차적 논란을 해결하면서도 프로젝트 자체는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한국 팀도 조용히 기다리지만은 않았습니다. 체코 기업들과의 협력 문서를 확대하고 현지 공급망을 구체화하며 계약 체결 이후 즉시 움직일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한국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었지만 지연 기간을 준비 시간으로 바꿀 수는 있었습니다. 협상팀은 공개적으로 상대를 자극하기보다 체코 정부와 발주처의 절차를 따랐습니다. 원전 사업에서 감정적인 승리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 상대가 마지막 순간까지 신뢰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법적 장애물이 해소된 뒤 EPC 계약은 체결됐습니다. 체코 정부 발표와 계약 등록 자료에 따르면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계약은 2025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과 체결됐고 등록된 EPC 계약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4,070억 코로나였습니다. 별도의 핵연료 공급 계약도 체결됐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입찰과 협상, 법적 공방 끝에 한국은 유럽 대형 원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 가운데 하나를 실제 문서로 완성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 많은 사람은 한국이 프랑스와 미국을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체코가 선택한 것은 국가 간 체면 대결의 승자가 아니었습니다. 체코 정부가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전력 가격, 비용 통제, 공사 일정, 현지 산업 참여였습니다. 체코 정부는 계약 체결 당시 예상 발전 단가가 메가와트 시당 90유로 미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고 한 기당 가격은 앞서 제시된 약 2천억 코로나 수준과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원전 가격이 단순한 건설비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전소 건설에 빌린 돈의 이자는 공사가 길어질수록 불어납니다. 원자로가 전기를 만들기 전까지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금융비용은 계속 쌓입니다. 따라서 처음 제시한 건설비가 조금 낮더라도 공사가 지연되면 최종 전력 가격은 크게 올라갑니다. 한국이 내세운 일정 준수와 비용 관리 조건은 체코 소비자가 수십 년 동안 지불할 전기요금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체코 정부는 국가가 건설 기간 동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구조도 준비했습니다. 원전 사업에서는 기술과 금융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같은 원자로도 훨씬 비싼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두 기를 연속 건설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국가 금융 지원으로 이자 부담을 낮추며 계약상 일정 보장을 통해 지연 위험을 줄이는 구조가 결합돼야 했습니다. 한국의 가격 경쟁력이 단순히 노동비가 싸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 구조와 연결돼 평가된 이유였습니다. 한국 원전 산업의 이번 계약은 단순한 매출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바라카 원전 이후 대형 해외 수출 실적이 끊기면 숙련 인력과 공급망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원전 건설은 한번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계자와 용접공, 품질관리 인력, 기자재 업체가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경험해야 기술이 살아남습니다. 체코 사업은 한국 원전 생태계가 유럽 기준에 맞춰 다시 한번 진화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더 큰 의미는 유럽 시장의 문이 열렸다는 점이었습니다. 폴란드와 네덜란드, 슬로베니아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가 원전 확대를 검토하거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국가들이 두코바니를 바라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한국이 약속한 가격과 일정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체코에서 성공하면 APR 계열 원전의 유럽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연과 비용 증가가 반복되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때 얻은 신뢰는 빠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체코 원전 계약은 완성된 승리가 아닙니다. 2029년 전후 건설허가 확보, 이후 본격 공사와 시운전, 상업운전까지 수많은 절차가 남았습니다. 유럽 규제기관의 요구는 까다롭고
현지 공급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와 자재 가격, 환율도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가격과 일정 보장을 넣었다는 것은 한국이 그만큼 큰 책임을 떠안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체코 기업 참여 약속도 앞으로 실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60%라는 목표가 발표문에만 남는다면 체코 산업계의 반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지화 비율을 맞추기 위해 준비가 부족한 기업에 무리하게 물량을 주면 품질과 일정이 흔들립니다. 한국과 체코는 단순히 비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 어떤 공정을 맡고 어떻게 원전 품질 체계를 통과할지를 세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협상보다 더 어려운 실행의 단계입니다. 2026년 6월 체코 산업통상부는 계약 체결 1년을 맞아 두코바니 신규 호기 준비가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체코와 한국의 장관, 발주처,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하는 공동 운영 체계가 가동됐고 체코 산업계와의 추가 계약도 이어졌습니다. 적어도 공식 발표 기준으로 프로젝트는 아직 예정된 궤도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원전 업계는 발표보다 현장을 봅니다. 부지조사와 설계가 제때 진행되는지, 체코 규제기관의 요구가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주요 기자재 발주가 늦어지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원전 프로젝트는 착공식의 박수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수년 뒤 거대한 원자로 건물에 콘크리트가 올라가고 증기발생기와 터빈이 설치되며 시운전 데이터가 기준을 통과할 때 비로소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문제 역시 한국이 넘어야 했던 중요한 장애물이었습니다. 한국형 원전 기술의 뿌리와 수출 권리를 둘러싼 갈등은 체코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지적됐습니다. 양측이 분쟁을 정리하지 못했다면 체코 계약도 계속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는 2025년 초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소하는 합의에 도달했고, 이는 체코 사업의 법적 위험을 줄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체코가 왜 어느 한 나라의 국기만 보고 결정할 수 없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미국은 원천 기술과 글로벌 핵연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원전 산업의 중심입니다. 한국은 건설과 프로젝트 관리에서 강점을 보여왔습니다. 체코가 선택한 구조는 한 국가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보다 한국을 주계약자로 세우면서 유럽과 미국의 기술 공급망을 현실적으로 연결하는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미국 원전만 고집하던 체코가 한국 조건에 마음을 바꿨다는 제목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체코가 미국과의 관계를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전 선택의 기준이 정치적 친밀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동맹은 중요하지만 전력 가격과 공사 일정도 중요합니다. 유명한 기업도 중요하지만 계약상 책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는지는 더 중요합니다. 체코 정부는 바로 그 현실적인 질문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조건은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한 기당 약 2천억 코로나 수준의 가격, 2기 연속 건설을 통한 규모의 경제, 일정 준수와 비용 관리 보장, 체코 산업의 대규모 참여, 장기적인 인력 기술 협력, 추가 호기 가능성까지 하나로 묶인 패키지였습니다. 어느 조건 하나만으로 협상판이 뒤집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체코가 두려워하던 위험들을 여러 겹으로 나누고 각각의 구체적인 답을 제시했기 때문에 전체 평가가 움직인 것입니다. 프라하의 협상 테이블 위에서 한국은 가장 강한 원자로를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체코가 감당할 수 있는 원전을 팔려고 했습니다. 가격이 통제되고 일정이 보장되며 체코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고 향후 수십 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발전소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술 설명회와 실제 국가 계약의 차이였습니다. 성능표에서 앞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매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를 찾아내고 그 두려움을 계약 조건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체코 역시 한국의 모든 것을 맡긴 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금융 지원이
유럽연합 규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인허가 기관의 독립성도 지켜져야 합니다. 지역 주민의 수용성, 송전망과 도로 인프라, 숙련 인력 확보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원전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한 대체 전력 계획도 필요합니다. 한국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체코 내부 준비가 뒤따르지 않으면 공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원전 건설은 공급자 혼자 달리는 경기가 아니라 발주국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국가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프랑스도 이 결과를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럽 원전 시장이 확대되면 EDF는 자국과 유럽연합의 산업 기반을 앞세워 다시 경쟁할 것이고, 웨스팅하우스는 AP2000과 핵연료 공급 능력을 활용해 영향력을 넓히려 할 것입니다. 한국이 체코 계약 하나로 유럽 시장을 장악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입니다. 오히려 두코바니는 앞으로 벌어질 더 큰 경쟁의 첫 시험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 원전은 더 이상 중동에서만 통하는 저가형 대안으로 취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약 20만 페이지의 문서를 검토하고 수백 명의 전문가를 투입해 평가한 뒤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법적 분쟁과 외교적 압박이 이어진 뒤에도 최종 EPC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홍보 문구보다 훨씬 무거운 기록입니다. 프라하의 회의실에서 마지막 서명이 끝난 뒤에도 협상판은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는 체코 기업 참여 목록과 설계 검토 일정, 인허가 계획, 주요 장비 발주 시점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계약을 따내기 위한 협상은 끝났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한 협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팀이 앞으로 상대해야 할 대상은 프랑스나 미국 경쟁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유럽 규정, 그리고 스스로 내건 보장 조건이 가장 강한 상대가 될 것입니다. 수년 뒤 두코바니의 새로운 냉각탑에서 수증기가 올라오고 발전기가 체코 전력망에 처음 전기를 보내는 순간이 온다면 사람들은 2024년의 발표를 다시 떠올릴 것입니다. 그때 한국이 선택된 이유는 애국적인 구호가 아니라 가격과 일정, 현지화, 책임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할 것입니다. 반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오늘의 환호는 한국 원전 산업을 압박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코바니 사업의 진짜 결론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체코는 한국을 선택했고 한국은 유럽 시장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여는 것과 그 안에서 신뢰를 쌓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해야 할 일은 경쟁국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숫자를 현장의 콘크리트와 철강, 전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름이 가장 안전해 보였던 협상판에서 체코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한국이 더 큰 목소리로 외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